원래 저는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전공은 생물학을 했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10개 가까이 해서 연쇄 창업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IT와 금융 관련된 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그거와는 좀 다른 이쪽의 정치, 경제, 사회 이쪽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학부생들이 많으시죠? 답변 좀 해주세요. 학부생 1학년이신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많으시네. 그 다음에 이과분 계신가요? 이과? 공대? 문과분이 많으신가? 예술 쪽하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0년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 계신가? 생년월일이 20세기에 태어나신 분. 몇 분 계시네. 대부분 21세기에 태어나셨죠. 네. 그래서 저는 1955년생이니까 20세기 중에서도 상당히 전반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한 이제 60몇 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날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인생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 소개를 받으면서 이재식 이사장님이 건학 이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보고 제가 상당히 감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서울대를 다녔는데 서울대가 베리타스 룩스미어라고 그래갖고 베리타스가 진리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하버드도 교표가 베리타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진리란 뜻인데 성경에 나온 진리하고 요즘 생각하는 진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생각하는 주제 차터 리퍼블릭과 개신교, 기독교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티즘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으면서 우리 건학 이념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도그마라는 말 아시는 분? 도그마 잘 모르시나? 패러다임은 잘 아시죠? 패러다임 아시는 분? 이게 다 진리와 관련이 있어요. 도그마도 진리와 관련이 있고 패러다임도 진리, 이데올로기도 진리, 밈도 믿음이고 그다음에 과학적 진실도 이제 진리죠. 그러면은 여기 건학 이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이 진리를 어떤 진리를 찾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진리는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이거는 교리라는 뜻이에요. 자세한 게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게 도그마입니다. 약간 부정적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어떤 모든 종교들,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걸 도그마라고 얘기하고요. 패러다임은 과학의 어떤 사조 속에서 크게 변해 나가는 어떤 과학 구조적인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신념 체계. 이것도 어떤 믿음 체계고 진리와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밈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밈이 뭔지 아시는 분? 요즘 젊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짤이라고 하죠. 짤이 밈이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입한 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진실이라고 믿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그마, 파라다임, 이데올로기, 밈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 진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 진실, 그게 진짜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학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다음에 사업 이런 것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진실, 세상에 대한 진실 그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6.25 전쟁의 한 장면인데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었죠.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50년부터 약 3년간 전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참했죠. 그때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이 약 300만 명이 들어왔고 미군이 연합해서 합해서 한 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195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서 10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변했죠. 지금은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문명 국가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희가 과거 한 70년 가까운 세월을 쭉 돌이켜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예상하고 그다음에 준비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로운 생활을 했고 거기에 잘 준비를 못했고 잘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들 주위도 아마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60년, 70년 혹은 80년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한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세라면 한 7, 80년을 사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변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학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상상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6, 70년간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 그다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거의 유일한 나라, 그다음에 그 사이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겪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한 200개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거의 농촌 국가였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조금 이제 접목된 전등불 좀 들어오고 기차 다니던 그 정도 시대였는데요. 70년대쯤 되니까 제가 이제 직장 다니기 시작할 때 저는 CJ 제일제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설탕 제조와 무역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이죠. 그다음에 제가 한 그 런던 지점과 뉴욕 지점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제가 컴퓨터를 이용한 증권 투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혁명에 되는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제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증권 관련된 제가 인터넷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팍스넷이라고. 혹시 여기 증권 투자 해보신 분 계신가? 계시면은 아마 팍스넷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핑거라고 하는 그 핀테크 기업도 창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여 년간 사업을 쭉 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2015년 경부터는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해서 운이 좋게도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면에서 약간 선두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행운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마 아까 그 양 교수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전공을 생물학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생물학이 좀 재미없어서 좀 재밌는 일 찾아다니다 보니까 호기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대는
그렇게 직업을 많이 바꾼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직업을 한 최소 3개 내지 5개 이상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부터 그런 어떤 그 다양하고 어떤 신축적이고 그런 공부를 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70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자면 참 예상하기 어렵죠. 지난 70년간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큰 변화가 올지는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인터넷 붐이 일때 그때 사업을 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블록체인이 이렇게 태어날 줄 몰랐고 인공지능이 챗 GPT라는 것이 태어날 줄은 불과 5년 전에도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오늘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챗 GPT를 이용한 겁니다. 거기서 달2라고 하는 그림을 자동적으로 그려주는 소프트웨어를 쓴 거예요. 저작권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도 최신에 나온 그 챗 GPT의 달2라고 하는 그림 그려주는 소프트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 물론 잘 쓰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과 로봇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특히 산업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과 경쟁을 직접 하시면은 아마 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경쟁할 필요 없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어떤 그 뭐랄까요 문화적이고 어떤 인간 정신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아마 들어가셔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 한 10대 강국이라면 5대 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선진 세계에서. 그러니까 5대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공산국가를 빼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와 또 국내적으로 보면 그 이념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정치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인구 감소와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몰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어쩌면 빠른 시간 내에 3년 내에 어쩌면 10년 후에 남북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줄 거예요. 충격을. 실제로 지난 70년간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이렇게 쭉 보면 전쟁, 갈등, 내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오늘 제가 자료를 만들어 온 거고요. 이 그래프는 이게 1995년부터 최근까지의 대한민국의 그 빨간색은 GDP입니다. 이거는 PPP 1인당 그 소득인데 PPP는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그래갖고 실제 그 구매력 평가한 국민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노미널한 거, 그러니까 그 명목 그 GDP가 아니고 1인당 소득을 구매력 평가로 한 건데요. 그게 95년도에는 우리가 2만 불이 좀 안 됐고 그때 미국은 4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선진국들이 약 4만 불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고 지금 보면 몇 년 전에 저희가 스페인을 능가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과 이태리를 곧 능가할 거로 보고 있고 이게 IMF에서 제작한 예상 자료인데요.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 사이에 프랑스와 영국을 대한민국이 능가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 위에 있는 거는 미국하고 독일 정도만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저희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영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멀리 앞서 나가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인류가 한 80억 명쯤 됩니다. 근데 이 80억 명 중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약 10억 명밖에 되지 않아요. 약 70억 명은 아직도 빈곤과 어떤 인권 유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대다수의 인간의 운명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북한에 태어난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엄청난 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다르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도대체 80억 명 중에서 10억 명 말고 70억 명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중국이 약 15억 명입니다. 인도가 약 15억 명입니다. 그다음에 아랍 세계가 이슬람교도가 약 15억 명입니다. 그 사람들 다 대다수가 민주적이지 않고 가난하고 불평등과 인권 유린 속에서 살아가죠. 그 사람들만 해도 약 50억 명 됩니다. 그 외에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 사람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상위 한 10 내지 15% 안에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왜 그렇다면 한 80% 가까운 나라들이 다 실패하는가? 왜 나라들은 실패하는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이와 관련된 사회과학 공부를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 아까 그래프하고 거의 같은 건데 미국, 대만, 독일,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가 급격하게 자살하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와 아일랜드는 왜 자살하게 됐을까?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러시아, 중국, 인도가 상당히 못 살고 있죠. 이 나라들은 왜 못 살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제 어떤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약 10년 전에 혁신나라 한국경제라는 이런 정치경제학 책을 썼고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써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이론에 관련된 책을 썼고 그 책에 나온 이론을 기반으로 오늘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차터 리퍼블릭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차터 리퍼블릭 하면은 무슨 뜻인지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답변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2권 갖고 왔습니다. 혹시 차터 리퍼블릭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다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그럼 차터라는 말은 아시는 분? 차터. 답변을 잘 안 하시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는 제가 구글에서 구글링해도 안 나오는 단어였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남북 통일에 관한 주제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잘 발전을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주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저출산 문제와 갈등 문제가 심각한데 전쟁 위험도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가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정신 세계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발전하고 있는 나라, 약간 중진국 이런 생각들로 되게 차 있어요. 특히 기성세대들, 꼰대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가 생각한 게 헤게모니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헤지모니라고도 쓰는데 헤게모니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주도권이라는 말 저기 계시네. 주도권이라는 뜻도 있는데
국가에서 쓸 때는 패권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갖고 있죠. 패권 국가. 중국도 패권을 누리고 옛날에 영국이 패권 국가였죠. 근데 대한민국이 패권 국가? 이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해본 겁니다. 그리고 패권 국가 하면 제국주의적인 색깔이 있지 않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헤게모니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 헤게모니는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소니라든가 가전제품, 반도체가 일본이 휩쓸고 있었죠. 근데 군사력은 소련이 굉장히 막강했죠. 물론 미국이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군사, 뭐 문화, 경제까지 다 그랬죠. 뭐 헐리우드 문화라든가. 그렇지만 영국도 뭐 팝이라든가 그 드라마라든가 연극 같은 게 문화도 굉장했죠. 그래서 미국이 압도적인 패권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 소련, 영국도 세컨더리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게모니라는 거는 그 국가가 뭐 문화건, 정치건, 경제건, 이런 기술이건 이런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를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인 헤게모니는 좀 어렵지만 영국, 일본, 통일 독일이 갖고 있던 헤게모니적 국제적인 헤게모니 입장을 아마 통일 한국이 상당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개개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와서 처음 알았는데 지금 남서울대학에도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1,000명 넘게 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헤게모니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여기서 배워갖고 그들의 직장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체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는 역사를 보면은 부침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헤게모니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뭐 동양에서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뭐 원나라 이렇게 헤게모니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근대 와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뭐 영국, 미국 이렇게 헤게모니가 이제 그 변화해갖고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만 미국도 상당한 부분에서는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려면 문화, 군사, 경제와 기술, 그다음에 화폐와 금융, 제도 사상 철학, 그다음에 인구 규모와 어떤 영향력의 범위 이런 것이 다 만족하면 그야말로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패권 근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패권적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연할 계기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도적인 위치, 남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이미 와 있고 앞으로 더 잘하려면은 우리도 이런 개념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우리 각 개개인이 되고 기업과 어떤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런 걸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 헤게모니는 대한민국이 대단하죠. 근데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문화 쪽에서 쓴 사람이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헤게모니란 비강제적인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다. 헤게모니란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파워란 뜻이죠. 그래서 헤게모니는 힘이에요. 남한테 영향을 주는 힘인데 그리고 헤게모니란 비강제적인 권력이고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 감옥에서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 사람은 원래 파시즘, 그러니까 그 히틀러를 비롯한 파시즘 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고 지금 이거를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BTS,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드라마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K-팝이라든가 K-컬처를 가지고 엄청난 헤게모니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헐리우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이 온 것 같아요. 그 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콩 영화 엄청 많이 봤습니다. 또 일본 드라마 많이 봤고요. 영국의 팝을 즐겼지만 이제 오히려 그들과 대등하거나 혹은 더 우월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중문화는 엄청난 헤게모니를 이미 갖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자부심을 갖고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인데 군사력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5위 내지 6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특히 수출 분야는 전 세계 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그 군사력이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의 올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년 후년 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일단 무기는 한번 수출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무기를 수입해간 우리 필리핀이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어떤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그 부품들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가야 되거든요. 무기는 대개 한 최소 20년 내지 40년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한번 수출하면 그 나라는 우리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의 수출국이라는 건 대단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된 이유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수많은 그 과학자들이 그다음에 군인들이 이런 무기 개발에 노력을 하신 덕분이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중간급 무기 수출의 헤게모니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아스날입니다. 혹시 아스날 축구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스날은 들어보셨죠? 영국의 그 축구팀. 아스날이 그 런던 북부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옛날에 무기창이 있던 데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스날이라는 게 무기고란 뜻인데 이미 대한민국의 무기가 지금 이스라엘도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갈 정도로 그 무기의 어떤 본산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헤게모니는 대단한 영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기술도 상당히 발달했던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분야, 그다음에 원자력 이 분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원자력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전략 산업이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예를 들면 가전도 굉장히 중요하죠. LG 가전과 삼성 가전이 전 세계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1987년도부터 런던에서 4년 살았고 91년부터 한 8년간 뉴욕에 살 때 그때는 삼성, LG 제품이 거의 가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는 소니가 킹이었죠. 근데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기술에서도 이미 상당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화폐와 금융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이쪽 화폐와 금융의 헤게모니는 영국, 런던, 그다음에 미국, 뉴욕,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폐와 금융과 관련된 헤게모니를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선도적인 국가, 모범적인 국가, 남들한테 도움이 주는 국가가 되려면 제도와 사상과 철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한국은 약간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동안 준비를 안 했죠. 영국이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됐을 때 과학이건 사상이건 경제학이건 철학이건 스포츠건 다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가 된 후에는 미국의 학자들, 미국의 박사들, 노벨상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발명품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적인 헤게모니 국가가 되려면 이런 제도, 사상, 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정신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 같은 국가, 옛날에 로마 같은 세계적인 국가, 이런 국가가 되려면 일단 땅이 커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어렵죠. 대한민국이 한 5,200만 명, 북한이 합해서 한 2,500만 명 되는데 합해도 한 7,7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국가가 헤게모니를 국제적인 헤게모니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숙제들을 한번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제도와 사상과 철학이 취약하면 패권 국가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권 국가가 됐다가도 몰락합니다. 중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철학과 사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세계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경제는 발전했지만 일본처럼 몰락하고 있고 중국이 그런 지금 상황이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고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헤게모니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화두를 잡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코리아죠. 리퍼블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화국이란 뜻입니다. 리퍼블릭. 왕이 없이 그 민중들이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어떤 권력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리퍼블릭. 최초의 공화국이라고 모범적인 공화국은 로마 공화국이죠. 로마가 공화국 시대에 엄청나게 번영을 합니다. 그러다 근대적 공화국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죠. 근데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DPRK라고 하죠.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겁니다. 민주적 인민 리퍼블릭 코리아.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민주적도 아니고 리퍼블릭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가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가인데 중국도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민주적 정치 체제를 리퍼블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터라는 말은 뭐냐? 제가 차터라는 그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구글에 에어크라프트 차터라고 나와요. 이게 비행기를 통째 빌리는 전세 계약을 차터라고 얘기합니다. 일종의 계약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차터 스쿨이라고 있어요. 미국에는 차터 스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자율적인 규율을 갖고 있는 일종의 내부 계약서를 갖고 있는 공립학교를 차터 스쿨이라고 그래요. 자율형 공립학교입니다. 거기서 차터라는 뜻은 말은 그 회사 학교 내에 규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차터 시티라는 것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 말고 그 도시 자체의 법이 있는 그런 도시를 차터 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리퍼블릭인데 새로운 차터를 만들어서 건국한 나라를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그나 카르타 들어보신 분? 답변을 잘 안 하시네. 1215년인가요? 영국에서 그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왕과 쓴 계약서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그랜드 차터라고 하죠.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최초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마그나 카르타에서 카르타가 차터란 뜻입니다. 법률 문서, 규약 문서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차터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이 생긴 게 영국의 13개 식민지들이 각각 다른 일종의 그 정부 체계를 갖고 영국 왕으로부터 차터를 받습니다. 차터 오브 프리빌리지라고 그래갖고 그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는 일종의 법률 조항 같은 거를 영국 왕으로부터 받는 거를 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커네티컷 주에 가보면 동부에 있죠. 차터 오크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적인 규칙을 적어놨다가 이 나무에 뭐 숨겼다는 얘기가 있는 전설적인 나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 주에는 그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그 차터를 받았는데 영국 왕으로부터 그래갖고 굉장히 민주적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터를 만듭니다. 일종의 헌법이죠. 그 주에만 해당되는. 그래갖고 그 헌법을 발전시켜갖고 그 펜실바니아 주가 그 미국의 13개 주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발전된 나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13개 그 주가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 차터를 그 활용한 민주제도를 발전시키다가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래갖고 13개 주가 합쳐갖고 드디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차터 리퍼블릭인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펜이라는 게 펜실바니아가 펜 가문이 받은 숲이 많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워싱턴 DC하고 뉴저지 바로 밑에 있는 그 스테이트죠. 그래서 윌리엄 펜이 펜실바니아와 미국을 발명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현대 세계를 발명했다.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도 부르지만 유나이티드 차터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정치, 경제, 문화 체계를 가진 미국이 바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창업된 것도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1945년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그 3년 동안 상당히 혼란을 겪다가 1948년 8월 15일 날 7월 17일 날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5월 달에 전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그 남한에서만 하죠 그때. 그래 갖고 재헌의회 의원을 뽑고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성립됩니다. 그래 갖고 상권 분립, 인권 존중, 그다음에 민주적인 그 절차에 따른 그 사법 체계와 그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성립된 겁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는 노예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일본 일제 제국 시대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의 그 문맹률이 거의 80%가 넘었어요.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인권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국민의 절반 정도가 노예 상태에 있던 그럴 때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지금과 아주 비슷한 헌법이 만들어져 갖고 국가가 성립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해갖고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번영된 국가에 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이 차터 리퍼블릭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가장 큰 공로자는 이승만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만든 차터 리퍼블릭,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보면 거의 미국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정치 체계를 배웠고 헌법도 거의 미국식으로 만들었고 물론 독일이나 영국도 참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도 참조를 했고 근대적인 민주적 국가 운영 체계, 상권 분립 체계, 인권 존중 체계, 그다음에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주권 재민 체계를 처음으로 설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특히 기독교 세력들이 그걸 한 겁니다.
특히 개신교 세력들이. 그래서 48년도에 건국을 했고 50년도에 토지 개혁을 했고 50년부터 3년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했고 그 12년간 대통령을 하셨고 그래갖고 자유민주국가 반공국가의 강력한 기틀을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 대통령에서 반강제적으로 물러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번영, 그다음에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성공 사례를 만든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신 차터 리퍼블릭인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끝날 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 뭘 잘하신 거냐? 그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게 아까 말씀드린 철저한 자유민주 체계라는 헌법을 확실히 공고히 했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체제를 확실하게 했고, 한미 방위 조약으로 어떤 그 안보를 확실히 했다는 거 외에 교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리터러시 레이트, 그러니까 그 문자 해독률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16세기 때부터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발전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발전하고 독일과 미국이 발전하고 프랑스가 발전하고 이태리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해독률이 높을수록 문명 국가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1900년경에 문자 해독률이 1%밖에 안 됐어요. 일제 시대를 거치는 동안 학교가 좀 생겨서 약 2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10몇 년 동안 집권하시면서 8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고 교육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고 농지 개혁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 바탕 하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세종대왕의 어떤 한글 체계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잊을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1년에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을 하고 18년간 대통령을 하시면서 물론 권위주의적인 계획 경제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어를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중화학공업단지를 만들고 새마을운동하고 산림녹화를 하고 특히 수출주도 경제를 하면서 엄청난 성공 사례를 만듭니다. 근데 수출할 게 별로 없어서 그때는 인력 수출을 했습니다. 광부를 수출하고 간호사를 수출하고 중동의 노동자 수출하고 월남에 군인을 수출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그 나라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 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이후에 과연 어떻게 경제 정책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대한민국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이단화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약간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띄었고 수입 대체 산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입 대체 산업이 아니라 수출 주도 산업으로 방침을 딱 정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거를 지금 이제 중국도 배우려고 하고 많은 나라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는데 역시 이제 비운에 암살돼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독재자로서 또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 두 분의 어떤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제는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북한은 어떠냐? 여러분들 뭐 북한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북한 관련된 사진을 찾다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 오픈 AI 챗GPT에서 DALL-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직접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텍스트를 몇 장 넣으면 그림을 알아서 그려줍니다. 1분이면 다 그려줍니다. 이것도 다 그려본 거고요. 북한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60년대, 50년대 풍경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풍경. 그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못 사는 것 같아요. 최악의 봉건 세습 국가죠. 최악의 계급 사회고
계급이 한 50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급 간의 이동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20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데 매년 한 2만 명씩 사망해요. 한 50년간 100만 명 이상 살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캠프보다 오히려 더 악독한 체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도 변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남한과 북한은 선조가 똑같죠. DNA 똑같습니다.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아요. 지난 3,000년 동안 거의 같은 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 6, 70년간 나라가 달라져서 국가 체제가 달라지고 다른 리퍼블릭이 됨으로써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국가가 왜 실패하는지, 국가가 어떻게 해야 그 소속원들, 국민의 운명을 바꾸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남한과 북한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도 어려울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비교적 빠르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 탈북자 스토리를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진짜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사는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이 뭔지 그런 걸 깨닫는 계기도 되는데,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탈북자 스토리를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과연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될까?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이 될까? 아니면 남북이 그냥 두 체제로 지금같이 평화스러운 상태로 유지될까? 아니면은 북한이 독립적인 자유민주 국가로 변해가시고 두 개 국가가 성립될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그 통일에 대해서 뭐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 80%였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뭐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없는 이유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 비용이 약 한 2,000조 들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입니다. 독일이 한 100조씩 한 20년간 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2,000조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독일과 서독과 동독의 차이보다 훨씬 격차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들 수도 있다. 3,000조. 이렇게 들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예산이 한 600조쯤 됩니다. 세금을 한 400조쯤 걷어요. 근데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조를 더 걷는다? 세금을 뭐 25%, 30% 증가시킨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실제로 독일이 1991년도에 통일된 이후에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통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죠. 그러고 나서 유럽의 헤게모니를 독일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통일이 되면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갖게 된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갖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는 통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다. 독일식으로 흡수 통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이 무너지면 바로 남한에 정부가 들어가서 경찰과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 그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고 경제적 원조를 해줘갖고 한 나라로 만들어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 이게 독일식이죠. 이렇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우파가 주장하는 통일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로 이제 진보나 좌파에서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그냥 전쟁하지 말고 놔두자. 거기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남쪽도 우리 민족이니까 저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 공존하자
하는 게 좌파나 진보 계열의 통일 담론입니다. 근데 저는 그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 틀렸냐면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그걸 가지고 논쟁했는데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갈등은 심하고 북한은 더 핵무기를 개발했고 격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통일 담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생각하듯이 북한 사람들 그냥 못 살게 그냥 놔둬. 김정일이도 뭐 그래도 최고 지도자니까 뭐 통치하게 놔둬. 그 대신 뭐 인권 차원에서 약간 도와주자. 그다음에 교류는 적당히 합시다. 이거는 북한 2,500만 명이 견디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나 그 학살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둘 다 아니면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북한을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차터 리퍼블릭으로 만들자. 그 방법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통일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었듯이 북한도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경제도 없고 뭐 기술자도 없고 그다음에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1948년도에 그랬거든요. 남한이. 지금 자유민주 질서와 한국의 어떤 헌법 질서와 정치 체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좀 도와주면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빠르게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잘한 거는 북한에서 카피하면 되고 우리가 못한 거를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은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든 게 제 책 차터 리퍼블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방 이후에 북한이 해방 이후에 남한 수준에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지금 남한은 한 60년쯤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근데 북한은 한 20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을 주고 인력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자본도 투자해주고 제도를 빨리 접목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모델링을 한 거죠. 한 25년 지나면 1인당 GDP가 북한이 남한을 능가한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30년이 지나면 남한 전체 GDP보다 북한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해방된 이후에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가 된 이후에 중국식이 돼서는 안 되고 베트남식이 돼서는 안 되고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돼야 된다. 한국과 비슷한 차터 리퍼블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뭐 대다수의 그 문명 국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엑셀로 한 40년간 그 시뮬레이션 계산을 했어요. 그래갖고 데이터가 약 한 30만 개 데이터를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게 그 중에 일부입니다. 혹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엑셀 파일 드릴게요. 인구, 그다음에 경제, 인프라, 뭐 주택, 뭐 이런 걸 다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갖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2007년부터였어요. 2007년부터 북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그 북한의 땅의 일부를 국제 자본이 할양해서 홍콩 같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 꿈을 가지고 신문 기사도 여러 번 썼고, 그다음에 제가 개성지대에다가 서울의 한 2배 되는 땅을 국제 자본이 사서 홍콩 같은 나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북한 당국하고 만나갖고 긴밀하게 협의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모델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폴 로모라는 분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차터 시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 어려운 나라의 빈 땅에다가 홍콩 같은 싱가포르 같은 새로운 차터 리퍼블릭, 차터 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업자와 그다음에 그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 국가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면 인류가 갖고 있는 80억 명 중에서 70억 명이 빈곤과 인권 유린에서 시달리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문명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들로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폴 로머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이제 거의 이분은 2008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완전히 그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나 조선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 민주적인 그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었듯이 기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진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수한 인프라와 개방된 그 이민 정책으로 인재를 모으고 그다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서 규제를 억제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재정의 큰 부분을 토지 매각 대금과 토지 임대 대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는 게 바로 차터 시티와 차터 리퍼블릭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945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전쟁도 별로 없고. 그전에는 국경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유엔 체제 하에서는 국경이 안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해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은 국경이 고착된 것으로 인해서 현대 인류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이런 차터 시티와 차터 리퍼블릭을 만드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 미국에는 이제 폴 로머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쓴 내용의 일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책에다가 이게 좀 황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를 들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중국이 꼬드겨갖고 군대 일부가 김정은을 축출하려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일종의 가정을 하고 제가 책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소설 비슷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있죠. 시진핑은 2027년에 무조건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정치 갈등을 외부적으로 풀려고 한다는 생각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어떤 지정학 전략가들이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2, 3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시나리오를 써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뭐 10시간 내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핵무기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다음에 또 큰 문제는 중국이 압록강을 건너서 대규모로 침투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남한 군대가 북한으로 쳐들어가지 말고 멀리서 폭격은 하고 하되 중공군이 해상으로 혹은 압록강을 넘어서 못 넘어오도록 강력한 어떤 그 제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책에다 좀 자세히 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국토이기 때문에 중국군이 그 압록강을 건너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행위로 전쟁으로 보고 바로 우리도 중국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엔 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는 유엔이 1950년도에 만든 거고 현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 사령부가
바로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미군이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보다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평화 유지를 하는 것이고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평화유지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치안을 유지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때부터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차터 리퍼블릭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갑자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3년간 그 이승만 세력과 그다음에 선각자들이 준비를 해갖고 차터 리퍼블릭 헌법을 만든 겁니다. 민주적 선거를 하고 그와 비슷한 과정을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남한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흡수를 하면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열등 민족처럼 취급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만 도와주지 주도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북한의 엘리트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스스로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과연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상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를 설계한 책이 이제 제가 쓴 차터 리퍼블릭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한에 그 있는 수많은 핵무기 시설을 철거하고, 또 유엔의 그 볼런티어들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지금 북한에 한 2,500만 명이 있는데 한 2,300만 명 정도가 자율봉사단이라든가 사업가로서 혹은 뭐 기업인으로서 들어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그들 스스로 국회의원들 뽑고 대통령 뽑고 뭐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자. 그래야만 스스로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일체제 2국가 통일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흔치 않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2체제 2국가예요. 민주체제, 공산체제, 그다음에 국가는 2개. 근데 2체제 1국가도 있습니다. 중국, 홍콩은 자유민주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거는 1국가 2체제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은 2체제 2국가, 그 대신 단일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1체제 2국가 통일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터 리퍼블릭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경제 개발을 스스로 하고 해서 한 5년 내지 10년에 거쳐서 서서히 남한과 통일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오히려 남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한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갈등, 그다음에 빈부격차, 부동산 문제, 근데 복지 문제, 그다음에 뭐 저출산 문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남한 스스로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사 갈등 문제도 있고. 근데 오히려 북한은 새로 설계하기 때문에 남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훨씬 더 좋은 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좋은 제도가 성공하면 오히려 남한이 그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기득권 세력들이 되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건 스스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시간이 50년, 70년, 100년 되면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권 집단의 카르텔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은 한 몇십 년 지나면 한 100년 가까이 되면 대규모 개혁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고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죠.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새로운 개혁의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오히려 북한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남한의 문제에 있는 제도들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에 자세히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거의 이제 1%대까지 내려왔어요. 4년마다 1%씩 줍니다. 앞으로 이제 제로 성장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자리도 어렵고 임금도 잘 안 오르고 사회 갈등은 점점 커질 거예요. 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도 저는 북한이 개발되면 가능한 해결 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을 많이 줘야 되고 다리, 철도, 공장,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오면 북한 가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셔갖고 남쪽의 문화도 가리키시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기술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할 일이 많지.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거예요. 지금은 그 학교 출산율이 지금 0.7까지 떨어졌는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죠. 원래 2.1명 여자가 한 분이 평생 살면서 2.1명을 그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0.7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가 0.7명이면 30년 만에 우리나라 인구가 3분의 1씩 주는 겁니다. 100만 명이 지금 30만 명 됐거든요. 저희 때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내에 10만 명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0.7이 유지되면. 그리고 또 30년 지나면은 3만 명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무시무시한 거죠. 한민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도 통일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여러분들 뭐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는 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초등학교 망하고 있고 대학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군대 갈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직업은 굉장히 직업 일자리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일자리 구하는 건 굉장히 수월한 세대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저출산되고 우리보다 빨리 진행되는 바람에 일본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문제도 통일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인구 8,500만에 GDP가 독일을 능가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하는 미국을 이은 세계 2대 강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가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신도시를 여러분들 여기 동탄에 가면은 한 30만 명, 40만 명짜리 신도시가 있죠. 동탄도 있고 광교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판교. 이런 신도시를 80개를 줘야 됩니다. 북한에다가. 근데 이런 신도시 짓는 건 대한민국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을 잘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철강회사, 시멘트회사, 철근회사, 건설회사 일자리들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땅값이 제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싸게 집을 줘줄 수 있어요. 땅값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데는 아마 2억이면 질 수 있어요. 1억이면 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집을 모든 젊은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주택 문제를 북한이 일거에야만 해결해 줄 겁니다. 땅값이 제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한번 계산을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어떤 산업이 가면 좋겠느냐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거제도에 조선소가 있는 걸 청진으로 옮길 수 있고 포항제철 그 원산으로 옮길 수 있고 그다음에 철강회사 저기 무산 쪽으로 옮길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동해안 쪽에 많이 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다가 그 KTX 같은 고속철, 터널, 다리를 엄청나게 건설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조선이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약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북한의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현재는 정확히 25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250만 원 받으면 거의 최저임금이죠. 거의 10만 원 받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GDP 규모는 50대 1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은 그 인건비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북한에 거점을 두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의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삼성, 현대, LG, 뭐 SK, 건설에서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하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 거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도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 산업별로 GDP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취업자 수는 얼마나 될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자 중에서 한국에서 가야 되는 취업자 수가 각 분야별로 얼마인지도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약 한 100만 명이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기술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자리의 미래가 바로 북한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별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쭉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렇게 건설하는데 거의 2천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통일 비용 없이 한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오늘 얘기하는 핵심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계산을 어떻게 해봤냐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부터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다 못 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긴급 재난지원자금, 의료 고용복지자금, 행정예산, 교육예산, 국방예산, 정치경제 고용투자, 지방자치교부금, 토지조성비용, 도로, 철도, 전력, 공항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을 국가에서 투자해야 되는 돈을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한 100조 내지 한 200조 들어갑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민간 자본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넣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너 고속도로 통행료 30년간 받아. 그리고 너희 자본으로 해. 그럼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리를 놔, 터널을 놔. 그것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유료 그 서비스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한테 맡기면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100조 내지 200조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제가 계산해 본 게 그 다음 표입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이 화폐 발행입니다. 화폐를 발행하면 돼요. 화폐 발행 비용은 화폐 금액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 비용은 그냥 컴퓨터가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이라면 그게 다 남한 부담인데 북한이 차터 리퍼블릭으로 독립국가가 되면 자체 국가 화폐를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 기본소득을 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 화폐는 GDP의 약 50%까지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시니어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화폐를 찍어내면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를 GDP의 50% 발행하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흡수통이라면 못해요. 근데 독립국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터 리퍼블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약간 갈색 부분이 굉장히 크죠. 이게 뭐냐면 토지 매각 대금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 테헤란로 같은 토지, 동탄 신도시 같은 토지, 그다음에 그 종로 같은 토지들을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죠? 명동 같은 토지. 지금 북한의 땅은 거의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기업, 예를 들면 뭐 백화점, 극장, 그다음에 오피스 타워 이런 데 팔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대규모 그 도시개발업자들한테 팔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입니다. 특히 초기에. 중국이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굉장히 많이 모았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업권을 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사업권 있죠. 뭐 복권 사업권이라든가 무슨 뭐 은행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사업권을 국가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조금 지나면 한 3, 4년 지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 소금, 세금 이런 걸 거두면 제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히 열심히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1년에 100조 내지 한 200조 정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1년 동안 쓰는 돈과 거둘 수 있는 돈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이 없는 겁니다. 남한이 북한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무조건 독립국가가 돼야 됩니다. 차터 리퍼블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국가 일체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통일연구원, 국회, 그다음에 온갖 그 기관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걸 연구한 거를 조사해 봤는데 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북한과 통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통일 비용 때문이라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통일 비용 없이 북한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남한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평양이나 어떤 북한에 부동산 투기하러 엄청나게 올라가실 겁니다. 가서 편의점도 목 좋은 데 열고 커피숍도 열고 학원도 열고 그런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북한에 일어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공무원도 가야 되고 군인들도 가야 되고 기술자도 가야 되고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상력이 많이 퍼진다면 자, 북한을 우리가 빨리 자유민주 체제로 쿠데타를 종용하든지 해갖고 바꾸자. 이게 북한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모델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계산을 구체적으로 안 해봤기에 제가 이제 이런 엑셀로 계산하는 게 취미라서 한번 해본 거고요. 막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특히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거를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당신들 어렵겠지만 너희들 스스로 너희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연구해서 북한의 너희 친구들과 협의해서 이런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희들이 주역이 되라.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모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국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고 공무원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세금은 어떤 구조로 해야 되고 이런 걸 각국과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은 북한에 가장 알맞은 사회적 제도, 경제적 제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통일 한국은 전 세계 국방력은 한 3위권에 들어갑니다. 경제도 한 3위권에 들어갑니다. 2, 3위권. 근데 이것이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모델을 전 세계 각국에 카피해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 만들 수 있고 남미에 만들 수 있고 중동에도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받아줍니다. 그 많은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가 있고 기술은 충분히 있고 자본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차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사회제도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 성공 사례를 우리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성공한 사례가 홍콩이었는데 중국이 망해뜨렸죠. 싱가포르가 지금 그래서 가장 잘 나가고 있죠. 아일랜드가 아까 보셨듯이 아일랜드와 싱가포르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차터 리퍼블릭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차터 리퍼블릭을 건설하고 그때쯤 되면 한 100억 명 인구가 되겠죠. 50억 명이나 이런 데 와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경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고려라고 이름을 졌는데 여기에서 경험한 일꾼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한민족의 최대 비즈니스가 세계 각국의 차터 리퍼블릭을 건설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거말로 국제적인 헤게모니죠.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의 국제 문화, 국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패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설계해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기 해남, 진도, 완도 부근에다가 한번 해보자. 이 땅을 몽땅 사갖고 뭐 이런 것도 해봤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차터 리퍼블릭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북한 관련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과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자본과 힘을 합쳐서 남한에도 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은 그대로 놔두되 토지를 몽땅 대규모로 사서 서울시 한 3배 되는 땅을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 법인세 같은 거를 낮추고 그 규제를 획기적으로 낮춘 홍콩 같은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만들면 전 세계에 투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모델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와 철학과 사상과 관련된 거고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 헤게모니 국가를 한번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 강의하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꼭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개인으로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개인으로서 깨어 있으려면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차근차근 뭐 책이라도 봐야 되나 신문이라도 봐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에서 먼저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13년 4년 정도부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4차 산업혁명 뭐 안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차 산업혁명은 주로 컴퓨터와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봇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작업을 시작한 게 그중에 핵심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국내에서 최초로 ICO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했는데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만 ICO를 한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 OS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한 4천만 원 되죠. 한 개. 그때 차라리 비트코인을 그냥 사갖고 있을 걸 괜히 그걸로 사업을 한다고 제가 뭐 오히려 갖고 있는 것만 못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제가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관련된 강연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그 2016년부터 제가 거의 강연을 한 1000회를 했는데요. 그때 한 100회쯤 했습니다. 100회. 그때마다 제가 비트코인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이해를 빨리 시키려고. 한 1000명 이상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잊어버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10년 내에 한 100배 이상 오를 거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지금 다 대박 났죠. 그 증거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국회에서 한 것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빨리 뛰어든 거죠. 저는 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사업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4차 산업혁명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게 IoT라고 그때는 각광을 받았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죠. 모든 물건에 그 통신이 연결돼 갖고 작은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가장 각광받는 게 인공지능과 그 챗GPT 같은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죠. 지능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각광받을 것이고 그것과 IoT가 결합하면 바로 그게 로봇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기계와 기계 사이에 그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암호화폐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뭐 투자적인 기능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금융과 화폐가 약간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 금융과 화폐를 강화하기 위해서 CBDC라고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가장 권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야에 있건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바를 공부하시거나 파이썬을 공부하시거나 그게 자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거의 공짜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줘요. 근데 꼭 거기까지 안 가도 이거는 뭐 본인이 문과를 하건 뭐 예체능계에 있건 컴퓨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지만 뭐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일단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잘 만지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만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는 챗 GPT가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줍니다. 아주 복잡한 코딩까지 해줍니다. 여러분들 챗 GPT 오픈 AI 많이 써보시죠. 저도 특히 영어로 문서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림도 만들 때 쓰고.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이미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설계를 하면 원래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다 보면 자꾸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내가 잘 못 써도 문법 맞게 그 영어 문장을 가다듬어 주듯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그 오픈 AI가 만든 챗 GPT가 그냥 고쳐줍니다. 초보적인 건 이미 다 됐고 앞으로 몇 년 내에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간 쓰시게 될 거예요. 우리 세대는 컴퓨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삼성그룹에 처음에 들어가서 CJ에서 입사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1982년도죠. 그때 삼성그룹의 각 부서마다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아무도 안 쓰길래 혼자 독점해 갖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혼자 쓰면서 독학으로 소프트웨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셀도 잘하게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사업도 하게 됐고 핀테크 사업도 했고 제가 환갑됐던 나이에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1호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래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만 허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소프트웨어에 도전하셔라. 일단 몇 달만 투자하시면 평생 잘 써먹을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서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하듯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잖아요. 그죠? 로봇과 대화하는 언어고 로봇을 통제하고 컴퓨터를 통제하는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언어의 문법이 틀리는 걸 이제는 챗GPT가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왔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답변 됐습니까?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회장님이 몇 세 정도 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까 다 얘기했는데. 그러셨어요? 저는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